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10월 4일 금요일. 자, 오늘 날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날씨가 정말 쌀쌀했는데 내일까지도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일요일에는 또 가을비 소식까지 있다는데요. 자, 이상엽 기자 보도 보시고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밑으로 억새밭이 은빛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억새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낍니다. 일단 가을이라서 보시다시피 하늘이 너무 맑고 예쁘고요. 억새도 화려하고 키도 많이 커서 사진 찍기도 좋은 것 같아요. 맑은 가을 날씨는 토요일까지 전국에서 이어집니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날씨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며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영하 15도의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전국의 기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모레 기압골이 물러나면 전국은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6일에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에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에 최고 40mm, 경남과 전남에 최고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제 감기 조심하고요. 또 요즘 허리나 또 손목 등 관절통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어르신 참 많다고 들었는데, 자, 환절기 건강관리법. 자, 한혁규 한의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날씨 정말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감기 조심해야 돼요. 저도 얼마나 제가 체온 관리를 못하고 있냐면은 역설적으로 낮에는 더워요. 맞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요. 밤에는 히터를 켜요. 자, 우리 몸은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몰라요. 추운가 더운가 우리 몸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도 수축을 했다가 이완을 하고 혈관도 수축을 했다가 이완을 하고 그럴 때는 우리 몸이 헷갈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면역력을 챙겨야 될 텐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딱 3개예요. 첫 번째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온도 조절입니다. 체온 조절. 예. 즉, 분명히 주무시기 전엔 더우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 딱 켜고 주무시는 순간 바로 감기 걸리는 거예요. 네. 좀 덥더라도 이제 좀 가을 이불로 바꾸시고 이제 좀 따뜻하게 주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저도 이불 그러면은 덮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자면서 내 기초 체온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가 딱 감기 걸리기 좋은 시점이에요. 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으슬으슬 거린다. 그러면은 빨리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체온 조절보다 바로 습도 조절입니다. 또 내 몸에 어느 정도의 수분이 차 있어야지만 체온 조절하기가 쉽고요. 즉 면역력을 유지하기가 좋아요. 그랬을 때 많이 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목마를 때 물을 먹는다. 이미 내 몸에서 물은 고갈된 상태에서 그때서야 물을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네. 물 넣어주시고요. 목마르기 전에 마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도 좀 습도를 높여줘야 돼요. 가습기를 틀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젖은 수건을 널어주셔도 좋고요. 네. 딱 그랬을 때 왜 제가 습도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냐면은요. 우리 1차적인 방어선이 어디냐? 바로 점막이에요. 코 점막. 점막. 점막은 촉촉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조절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막이 건조할 때 감기나 아니면 독감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꼭 당부드리는 말씀인데요. 운동. 네. 지금 추워질 때는 내 신진대사가 쭉 하고 떨어져요. 신진대사가 떨어진다? 면역대사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이 낮아진 신진대사를 올리기 위해서는 약간 땀날 정도로 30분 이상의 주 3회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땀날 정도로까지 굉장히 해야 좋습니다. 된다. 그래야지 내 엔진이 돌면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걷기 정도라도 한 30분 쭉 하면 땀 나니까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빠른 걸음이 더 좋고요. 걸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먹는 음식도 다 중요할 텐데 보양 음식 같은 경우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뭐 있을까요? 보양 음식 굉장히 많죠. 지금은 정보의 과잉 시대예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먹고 온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바로 배숙이에요.
오늘 스프 대신에 국 대신에 배숙을 먹었거든요. 배숙. 예. 네, 물론 다른 영양소도 더 챙겨야 되겠지만 왜 제가 배숙을 말씀드렸냐면은 배숙에는 이제 생강과 뭐 대추 이렇게 우린 차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쑥 나오고 때문에 있습니다. 예. 이제 배숙을 말씀드린 거예요. 따뜻한 성질의 차들이죠. 배숙을 만들 때는 그냥 쉽게 만드셔도 돼요. 그냥 배 윗둥 자르고요. 네. 그냥 배를 파냅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속을 다시 채우시고요. 네. 그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생강이랑 대추 해가지고 달여놔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끓여놔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거 넣으시면 돼요. 뭐 도라지 차도 괜찮고요. 제가 왜 이렇게 따뜻한 성질을 말씀드리냐면 당연히 우리는 낮아진 체온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특히 생강에는 진저롤 성분과 그리고 쇼가롤 성분이 있어요. 이 진저롤과 쇼가롤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도 따뜻한 성질이기도 하고요. 오. 이런 것들이 항염 작용을 합니다. 항염 작용. 항염 작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면역력이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또 아까 관절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추워지는 관절기 때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무릎이야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관절염이에요. 관절염도 염증입니다. 항염은 염증을 잡는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따뜻한 성질의 이제 계피, 생강 이런 거 추천드리고요. 네. 그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는 배숙을 추천드렸고요. 배숙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낮아지면요, 면역력도 같이 낮아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올린다. 그러면은 면역력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즉 환절기 건강을 더 잘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 아시는 부분일 텐데 참 지키기 힘들지만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어쨌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절통 찬바람 불면 오지 않습니까? 여기 좀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까요? 관절통을 대비하는 거는 일단은 다시 온찜질 많이 해주세요. 온찜질. 냉찜질, 온찜질 헷갈리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딱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갑자기 딱 일어났는데 시리다. 갑자기 내가 딱 움직였는데 찌릿하다.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찌뿌둥하다. 그러면은 온찜질입니다. 시리다, 찌릿하다, 온찜질. 다시 그쪽에 열기를 넣어주면서 윤활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요새 단풍 이제 필시기잖아요. 단풍 여행 가서 신나게 걸어 다녔어요. 심지어 단풍 산행으로 산까지 탔어요. 산까지 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욱신욱신거려요. 이거는 과잉 사용해서 그랬어요. 네. 가사노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냉찜질입니다. 욱신거릴 땐 냉찜질. 그래서 이제 관절통에도 사실 운동이 좋아요. 이 운동 같은 경우도 너무 막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하면 그거 운동 아니에요? 노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도 관절통에 좋습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또 근육을 이완시키고 또 관절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운동도 오히려 관절에 좋습니다. 또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는 근육통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좀 찜질하거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50견 오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50견이 50살부터 50견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내가 무리를 하면은 50견이 되는 거예요. 관절이 굳으면 50견이 되는 거고 근육이 굳으면 50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frozen shoulder예요. 어깨가 얼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팔을 양팔로 쭉 펴주시고요. 네. 너무 피지 마세요.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수박 크기만큼 이렇게 크게 돌려줍니다. 네. 자, 반대로도 크게 돌려주시고요. 이번엔 반대로 작게 네. 사과 크기로 빨리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뒤로도 돌려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TV 보시면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근육 뭉친데도 지금 살살살살살 풀어주는 거고요. 관절에도 따뜻하게 기름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정적인 스트레칭도 있지만 이렇게 동적인 스트레칭 지금 해보세요. 바로 효과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저도 한번 해봤는데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귀에 쏙쏙 꽂히는 건강관리법 들었고요. 잘 들었고요. 한번 꼭 집에서 해주시길 저도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북한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 전 국군의 날에 우리 최신 무기 체제를 공개하면서 이제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탈북민 출신의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이 국회 상공에 이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이 지금 네. 떠 있다고 들었는데
자, 이거 계속 두고 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대응책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오물풍선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고심이 큰 상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국민께서 지금은 오물풍선 경고 문자만 봐도 짜증이 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대북전단을 우리 민간 단체들이 올려보내는 대북전단에 대응해서 오물풍선을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10월 1일에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미군의 B-1B 랜서인 그 전략 폭격기가 출격했었는데요. 사상 최초로 출격했었죠. 이 부분에 대응해서 북한에서 또 쓰레기 풍선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B-1B 랜서를 출격시키니까 띄우니까 김정은이가 우리도 뭐라도 띄워라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지금은 이제 대응 목적 대응 대상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회색 대부활을 계속해서 지속해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질문 드릴 텐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국군의 행사 관련해서 윤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자, 온전치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미 간의 견고한 핵동맹과 핵 동맹의 위용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적들에게 우리나라의 적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행사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략사령부의 창소를 선포하셨고 또 이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전략자산과 우리 군의 최첨단 재래식 무기들을 통합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사는 우리 국민에게는 무한한 자신감과 안보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고 북한 정권에게는 엄청난 공포로 다가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그만큼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효과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겁에 질린 개가 더 크게 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은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도 또한 깔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야당과 야권 인사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의 남남 갈등 시도에 동조하는 그런 행태들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국군의 날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남남 갈등 유도한 거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정은은 국군의 날 행사 다음 날 이 특수작전부대 훈련 기지를 이제 시찰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면 핵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를 보라고 보란 듯이 말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요. 이 경호원들 복장도 보면은 최근에 다시 바뀐 것 같은데 저 전체로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찾아가야 될 것은 특수작전 부대가 아니라 공병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지하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핵보복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수작전 부대를 찾아가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호원들이 기존에 완전 무장했던 것에서 어떤 정장 차림으로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언론들과 우리나라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이제 북한군을 믿지 못하는 북한 내부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실상을 들킨 것이 아주 많이 뼈아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경호원들을 정장 차림으로 바꿨는데 대신 특수작전 부대원들을 무장 해제시킨 상태로 시찰을 했습니다. 그만큼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믿지 못하는 북한군을 이끌고 과연 무슨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북한의 청년들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군 자체도 북한의 청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은 잠시 폭정이 두려워서 숨죽이고 있을 뿐 북한 정권을 지지하지 않고 북한 정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그야말로 되돌려 드린다면은 온전치 못한 사람의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군요. 자, 그리고 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그에 앞서 어젯밤입니다. 이 담화를 냈는데, 자, 우리의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에 대해서 이 흉물이다. 자,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했는데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비아냥 일색이었습니다. 자, 우리 국군의 날 행사 무기들을 좀 유심히 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북한의 모든 무기 전문가들과 그리고 싱크탱크가 총동원돼서 우리의 신형 무기 체계들을 철저하게 분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현무5를 두고서 쓸데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다 혹은 발사 차량에 대해서는 기형적인 달구지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아주 핵심을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두렵고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김여정의 특유의 워딩을 통해서 두려움과 시기를 표출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우리 현무5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ICBM입니다. 이 ICBM과 같은 초고성능의 미사일에 초대형, 고위력의 탄두를 실어서 1,000km 상공에서 낙하시켜서 목표로 돌입시킵니다. 이럴 경우에는 탄두의 폭발력뿐만 아니라 관통력에 추가해서 우주 공간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거대한 운동 에너지 때문에 목표물 일대가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물인 벙커가 관통당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 정도의 위력이라면 붕괴되거나 혹은 온전하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사 차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보여준 한 가지 기술만 보더라도 우리 군의 과학기술 강군으로서의 우리 군의 위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기술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께서 알고 계시는 개걸음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기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차량들은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아주 초고난도의 기술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학도 조심답게 뭐 자세하게 무기까지 좀 분석해 주셨는데 어쨌든요, 이 보면은 이 김정은과 김여정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그와 비교한다면 이번 발언 수위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 그대로 치자면 삶은 소대가리가 수위가 더 세죠. 그리고 이것은 수위의 문제가 아니라 두 대통령의 위상이 북한 정권, 북한 지도부의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발언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하수인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의식이 깔려있었던 표현이고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표현은 그 자체로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인식한 발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구걸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언론과 그리고 여론을 의식한다는 점에서 오늘의 인터뷰 또한 의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의식해서 더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오늘의 이 인터뷰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음 달이면 이제 미국 대선이라 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좀 높아질 거다 이런 예상 나오는데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사건 전문가들 모시고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사건은 이 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해 사건입니다. 자, 10대 여고생 무참히 살해했던 이 박대성, 실명이 공개됐죠. 박대성인데 자, 조금 전에 검찰에 송치되면서 그 모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모습 보고 저희가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기억 아직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여학생만 노린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할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방금 전 모습인데 저희 MBN 정치훈 기자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쏟아냈는데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은 이 모습까지 좀 약간 미소를 짓는 듯한 황당하게도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범행 후 추가 행적도 밝혀졌고요.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박대성은 범행 후에도요, 이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 다시 들어가서 신발을 바꿔 신고 또 흉기를 옷에 가린 채 거리를 걷다가 주변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혼자 소주 한 병을 더 마시고요. 또 술집에서 나와서 인근 노래방으로 또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그곳에서 위험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범행 후에 2시간 동안의 행적입니다. 자, 박대성은 노래방에서 나와서 근처 주차장에 흉기를 버리고요. 또 주차된 한 차량을 발로 차다가 그 이를 목격한 차량 주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네. 자,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박대성은 범행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조금 전에 검찰에 송치될 때는 조금씩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얼굴 계속 보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 뭐 체념한 건지 이 상황이 뭐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건지 미소를 살짝 띄는 모습 굉장히 좀 황당하긴 한데 어쨌든 이 경찰은 박대성이 흉기 들고 배회하면서 또 다른 범행 뭐 대상자를 물색했던 건지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이 범행의 대상자를 물색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행적을 보면 보통은 본인이 뭐 우발적이든 계획이든 간에 어떤 사람의 인명을 이렇게 사상한 이후에는 사실상 두려워서라도 뭐 흉기를 그 자리에 버리고 도망을 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 범죄자의 행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박대성의 경우에는 이 품에 흉기를 소지하고 술집까지 가고 노래방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이것이 뭔가 증거가 나중에 될까 봐 뭐 두려워서 본인이 꼭 소지를 하고 싶었다. 그렇게 본다라면 사실상 노래방에서 나와서 그냥 길거리에 이걸 버리면 안 됐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을 나와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주차장 인근에 버리고 그리고서는 사실은 이제 시비가 붙었다가 이렇게 검거가 된 행적을 보자라고 한다면 본인이 어쨌든 품에 흉기를 소지하는 그 순간까지는 혹시나 누군가가 범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내지는 나와 어떤 시비를 붙는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조금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술을 마셔서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자, 관련해서 이 경찰서 형사과장 브리핑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이성적,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입니다.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요. 범행 전에도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갔던 것도 기억 못하고 범행 현장도 전혀 기억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파일링까지 했잖아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그 자료는 차후에 이제 제출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아직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평소에도 술 많이 마신다. 자, 양진 변호사님, 일단은 진짜 기억을 못하는 건지, 기억을 하기 싫은 건지, 의도적인 건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본인이 지금 송치가 되면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어쨌든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조금의 이제 진술은 조금 시작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요. 아니면 진술을 하기로 본인이 마음을 먹었거나 이런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보이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진술 거부에 가까운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셔서 내가 소주 4병을 마셨기 때문에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사실상 진술 거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검찰로 송치가 됐고 가서 검찰에서 뭔가 어떤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어떤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싶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되기 위해서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본인의 이제 몸까지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이 전혀 되지 않아서 뭐 술집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주문한다라든지 내가 노래방에 가야지 하고 간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심신 상실로 보기는 전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본인이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주장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엄벌에 취해야되겠다. 뭐 얼굴까지 실명까지 다 공개되고 신상 공개됐는데 어떻게 바라보실지 다들 궁금합니다. 자, 다음 사건 볼 텐데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 부산의 한 버스에서요. 움직이다가 이 팔이 닿았다고 이 3살 아이가 이 코피가 날 때까지 이 주먹질한 여성이 알려져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 장가희 기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네, 이게 엊그제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버스를 타게 되면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2명이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한 좌석에 할머니가 이 3살배기 아이를 안고 탔고 그 옆에 20대 여성이 탔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또 이 자기가 아는 이 손자가 혹시 옆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 봐 이 아이의 다리도 이렇게 꽉 안고 계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고 있다가 아이를 한번 올리던 중에 이 아이의 팔이 옆좌석에 있던 여성에게 닿았다고 해요. 자, 그 순간 갑자기 여성이 이 3살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주먹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도 아이를 몇 차례 얼굴을 가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대책 없이 맞은 아이의 양쪽 코에서 쌍코피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 20대 여성 그때부터는 아이가 아니라 할머니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할머니를 어떻게 공격했냐면요. 할머니 팔을 물어 뜯었습니다. 팔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난리가 나니까 이 버스도 멈춰섰고 또 시민분들이 주변 승객분들이 막아주고 해서 또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람이 며느리인데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이 아이를 지키느라고 이 대응 한번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신다. 그 점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 여성 꼭 처벌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자, 양진 변호사님, 이 20대 여성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 자기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뭐 합당한 겁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으로 들리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저렇게 본인과 팔을 스친 이 아이의 코피가 날 정도로 주먹으로 가격을 하고 그리고 할머니의 보호자의 팔을 물어뜯고 이런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본인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사실상 전혀 반성의 태도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이게 없습니다. 할머니가 물린 그 팔 모양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전치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상해죄로 의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이에게도 역시나 코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폭행 내지 상해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건돼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이 글을 올리신 작성자, 그러니까 아이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애가 내가 느끼기에 좀 산만했고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 제어가 안 됐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과도 없었다. 맞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다라든지 이런 이성적인 행동을 해야 마땅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전혀 되지 않고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네, 할머니가 손자인지요, 손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고 막는 거를 좀 막고 싶으면서 자기도 막고 있고 또 하고 나서 며느리한테는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며느리가 엄벌해달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이 20대 여성,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하는 20대 여성 처벌 어떻게 받습니까? 어느 수위입니까? 일단은 합의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결코 합의의 의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합의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본 사람과의 합의가 됐다라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지 이러한 양형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뭐 벌금형 이상의 형은 충분히 선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겠고요. 만약에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분노 조절 장애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내가 이렇게 좀 욱해서 화가 나서 누군가와 폭행이라든지 시비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고 비슷한 전과를 저지른 3년 이내에 이러한 일이 또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분들이 입었던 몸과 마음의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줍니까? 그게 가장 걱정이긴 합니다. 이번엔 상간남, 이 상간녀 소송으로 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이 박지윤, 최동석 씨 이제 부부인가요? 이 공방전 얘기 한번 볼 텐데 장가 기자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 박지윤 씨가 이 남편이었죠. 이 최동석 씨가 제기한 이 상간자 소송 관련해서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인고 부부로 잘 알려졌었는데 박지윤 씨와 최동석 씨는 지금 서로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진행 중이죠. 자, 혼인 상태에서 각각 상대방이 바람을 피지 않았냐는 건데 박지윤 씨는 이에 대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최동석 씨가 자신에게 한 이 상간남 소송은 정말 비열한 짓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박지윤 씨는 결혼 생활 중에 나는 외도를 절대 한 적이 없고 자신의 지금 상간남으로 지목된 남성도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사이라는 걸 최동석 씨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은 박지윤 씨가 뭔가 잘못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동석 씨가 자신의 SNS에 바람 피운 여성에겐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박지윤 씨가 혹시 외도를 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지윤 씨는 이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자제를 해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박지윤 씨를 이제 저격하는 글이 좀 박지윤 씨를 저격하는 게 아닌가 의심케 하는 글들을 최동석 씨가 또 이외에도 여러 차례 올렸거든요. 자, 그래서 박지윤 씨가 나를 마치 외도한 사람처럼 됐는데 최동석 씨에게 이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동석 씨는 당신이라고 내가 말을 한 적 없다. 이거는 그냥 명언을 올린 건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라면서 오히려 좀 반문했다고 좀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윤 씨가 이 억울했던 마음을 언론에다가 먼저 알리지 않았던 건 이런 기사가 또 나게 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도 화가 날 텐데 엄마는 왜 이에 대해서 좀 해명을 안 해? 이러면서 좀 오히려 박지윤 씨에게 좀 되물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사이가 좋았던 시절의 모습을 저희가 쭉 보여줬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까지 진흙탕 싸움이 됐나 좀 안타깝긴 한데 자, 양진희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 공동구매 그렇죠. 나란히 올리고 있어서 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보는 사실 대중의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주 수입원이 어쨌든 방송 활동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공동 구매를 하면서 어쨌든 본인의 팔로워들에게 물건을 팔고 이것이 주 수입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아예 막아야 되느냐라는 여론도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사실 본인들이 이렇게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중과 여러 언론이라든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야기하는 그런 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에게도 굉장히 좀 피로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대중이 사실은 더 앞서서 이 아이들을 걱정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이렇게 주목도가 높아질수록 아이들에 대한 사실 관심이라든지 소식도 함께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두 사람이 조금은 지금 너무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좀 자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네. 본인들에 대한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 지속되는 그 와중에서도 공고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뭐 감사합니다. 라면서 본인의 물건을 홍보하고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은 사실상 대중이 보는 시선에서도 굉장히 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팬들은 사겠지만 또 어떻게 바라보면서 구매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서로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간자 소송, 맞소송인데
어쨌든 이 가장 좀 피해는 걱정은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 대중 이걸 또 바라보는 대중도 사실 굉장히 피로감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이 이 정도로 흘러온 만큼 두 사람이 결코 뒤로 물러설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서로가 이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 얼마나 자극적인 단어이고 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제기했을 때 외부로 알려질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한 모든 과정을 불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두 사람의 감정이 골이 깊고 한 발짝도 물러설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대변한다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박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최동석 씨가 이 이혼 후의 생활을 소재로 하는 그런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네. 방송사에까지 지금 내용 증명을 보냈거든요. 오. 그러면서 본인이라든지 아이들이 방송 콘텐츠의 소재가 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취지로 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겠죠. 이렇게 이제 글을 이렇게 보낸 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격가지의 소송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만큼 대중들의 좀 피로감은 높아지겠다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겠군요.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은 지금 이 김대남 녹취로 난립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허위 공격 사주 묵인 못한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밝혔고 어쨌든 이 정부 여당은 수습에 진땀을 빼는 모습입니다. 권윤범 기자 보도 보시고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은 MBN과의 통화에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개인 욕심도 있었고 자신도 대통령실 출신인데 공천을 챙겨주지 않아서 한 넋두리로 해당 기자가 고향 후배라 편하게 이야기했던 것일 뿐이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전혀 없다며 대통령실도 해명에 나섰지만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설회사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이 금융 관련 경력 없이 지난 8월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임명된 점 때문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역 출신 유력 정치인이 김 전 행정관을 추천한 데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행정관이라 챙겨준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도 여전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김 전 행정관이 나경원 캠프 소속이었다는 지적에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대남이라는 나경원 특보가 한동훈을 공격하고 나경원이 당선될 수 있게끔 일종의 허세나 과잉충성적인 측면에서 일어난 일탈 행위다. 친한계에선 여전히 한동훈 죽이기라며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내부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의혹과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보안의식과 공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중요 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이 강성필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한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 부부는 여기야 무관할 거다. 진상 규명은 또 그래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또 관련 경력도 없는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어떻게 이 연봉 3억을 받는 SJ 서울보증 상근 감사위원으로 가느냐. 이게 사실 이상하다. 감정이 사퇴를 사실상 요구한 건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의 지적이 틀린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동훈 대표도 그동안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이런 지적을 했다는 거는 어쨌든 본인이 공격받은 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차원이다. 그러면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렇게 언론에 나오면서 공격을 당하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 이런 분을 일단 어쨌든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채용을 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분이 또 공기업의 감사로 갔다는 것이 또 잘못입니다. 그런데 김대남 씨도 어떻게 거기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대통령실에서 연락 와서 원서 한번 넣어봐라 해서 넣어봤을 뿐 자기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이런 김대남 후보, 과거의 후보에게 그 사무실에 가서 사진을 찍어줬더라고요. 그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의 지지를 호소한 겁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또 김대남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보수 진영 전체를 생각했을 땐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어쨌든 이 대통령실 보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이 전직 행정관 상대로 뭐 감찰할 수도 없고 또 공공기관 임원에게 또 사퇴 강요하면은 이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 어떻게 대통령실을 풀어가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요 자꾸 이게 그 사태를 키우면 안 됩니다. 본인한테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제 그 노군 명수 이명수 기자 노군 명수라더라고 별명이. 별명 붙었습니까? 옛날에 김건희사부터 몇 번 당했잖아요. 예. 여기에 다시 한동훈 대통령실이 또 다투면요. 그러면 이게 그 좌파들의 악마의 편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녹음을 이렇게 편집해 턴단 말이에요. 그게 또 당하는 겁니다. 우리 우파 보수가. 네. 그렇잖아요. 그때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에게 비판한 분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게 없어요. 이미 다 뭐 여의도 여론조사 70부터 다 이미 언론 보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뭐 새롭게 뭐 누설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배후를 캔다면 그럼 이게 반한동훈 친윤 세력을 이게 전부 다 캐겠다는 겁니까? 그럼 이게 그냥 보수가 분열될 수밖에 없고 이명수 기자의 공작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포용 멈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감사라는 게 물론 잘못된 현상이지만 역대 모든 정권이 다 우리 그 공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캠프에 네. 이런 분들이 낙하산처럼 이게 많이 갔잖아요. 관행처럼요? 예, 그게 잘못된 거지만 근데 그걸 하나하나게 그 배경 어떻게 캡니까? 그 누가 추진해 어떻게 캡니까? 캐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자꾸 이게 그 보수가 이래 분열돼서는 안 되고 이제 이런 거는 이게 크게 그냥 웃으면서 우리는 자파 공작이 안 넘어갑니다. 이러면서 이게 포용하면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포용력이 있구나. 이런 이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혼자만의 개인의 일탈이냐 아니면 누군가 배후에 있다 이런 친한 친윤 뭐 의견 엇갈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당정 갈등 조장이다 이렇게 말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강선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이 뭐가 맞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대남 전 행정관의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고 또 조직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친윤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공격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강제 수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수사해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뭐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 본인들이 채용을 했던 행정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이 감사 자리도 사실 행정적으로는 바로 뭐 사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이 감사 자리도 스스로 자진 사퇴하게 만들고 또 대통령실에서 내부적으로 좀 감사를 해가지고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밝혀야지 이 의문이 풀어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때 이 당시 김대남 이 현재 감사가 나경원 캠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오겠습니다. 윤리도 뭐 조사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걸 꼭 대표의 이름으로 대표의 입으로 꼭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슈가 더 커지고 그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용산을 겨냥한 거냐 또는 뭐 친윤들을 겨냥한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뭐 아니면 무슨 지도부에 불리한 게 있나 왜 이렇게 키울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서 변호사님 일단은 이 김대남 개인 돌출 행동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당 대처에 좀 한숨이 난다 이런 게 나경원 의원 얘기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분이 정식급 직급이요. 상급 행정관입니다. 상급. 근데 이런 분이 뭐 얼마나 조직적으로 다 친윤을 움직여 하겠습니까? 상급 행정관은 이게 대통령 실제 그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친분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조성스럽게 밝히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누가 봐도 이게 본인이 공천도 떨어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게 그런 너무 믿었던 후배니까 뭐 자유롭게 하면서 이게 약간 또 허풍이나 과장도 섞는 거고요. 원래 이 사적인 대화 그렇잖아요. 이걸 이게 그대로 한동훈 대표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마치 조직적으로 이게 뭐 엄청나게 자기를 죽이려는 이런 게 친윤의 음모가 있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동훈 대표가 옛날에 뭐 반대 진영 쪽으로 이렇게 끝까지 고소하더라고. 옛날에 청담동부터 보면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은 끝까지 고소하고 끝까지 소송하고 하는데 네. 그건 좋은데 우리 내부끼리는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이게 법으로만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뭐 그래가지고 배우를 캐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결국 자기 표를 잃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 꿈을 꾸면 모든 보수 사람들 다 포용이가 안해야 되잖아요. 자꾸 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와중에 이 한동훈 대표와 이 그 측근에게 이른바 이 신데렐라 신드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누가 했냐면 이 같은 당의 김민전 의원이 SNS에 오늘 올린 글인데, 자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탄압받고 있다,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며 급발진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현재는 삭제됐다고 하는데, 자 이런 글을 올렸다. 이 신데렐라 신드롬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친윤과 친한계가 이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올려놓고서 지금 삭제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무적으로 판단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그 한동훈 대표와 매일 일하는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끼리도 이렇게 친한과 친윤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것은 또 한동훈 대표에게는 당에 대한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증거이면서 또 친윤계는 지금 친한동훈계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김대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계속해서 격한 거친 발언을 뱉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자중질환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국민들이 상당히 안 좋게 볼 겁니다. 그런데 두 어떤 세력이 싸우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잘못된 점은 제대로 밝히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 변호사님, 헌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글 놓고 오히려 더 뭉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한동훈 대표 지키자. 아침부터 이런 걸 보니까 화가 난다. 지지자들은 오히려 결집하는 모양새네요. 지금 이제 그 분열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분열이지만 지지자 쪽은 겹치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데 위도훈이나 이쪽은 이제 뭐 저는 당연히 좀 분노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 측의 그 핵심 실세들이 원외가 많아요. 한동훈 대표도 이게 원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자꾸 저는 갈등을 이게 부추기는 쪽으로, 뭔지 통합적으로 계속 이게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꾸 이게 분열 쪽으로. 그게 원래는 이제 그 상대 진영을 분열시키고 우리는 통합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진영 내에서 이런 게 움직임이 많은데 제 말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요 공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좀 더 저는 한동훈 대표나 대통령실이나 자꾸 이게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꾸 분열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제입니다. 이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떤 녹취 파일을 재생해서 굉장히 지금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주인공이 바로 수감됐다가 이 증인으로 왔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였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지금 떠들썩해졌는지 그 목소리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되는 배우.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민주적인 후원금을 냈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주진우 의원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본인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제보 받았습니다.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자,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과 그 이 전 지사가 이제 수원구치소에서 접견했던 내용을 녹음한 걸 이제 튼 건데 이 공개된 내용이 사실 들으신 것처럼 심상치가 않은데 자, 소정욱 변호사님, 이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녹취를 보면 나오는데 자, 이 전 부지사가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뭐 팩트가 있는 것 같다, 뭐 굉장히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가 두렵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저 녹취는 불법 녹취가 맞아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법제에서 저거 증거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변호인도 이게 그 핸드폰 다 보관하고 가야 돼. 녹음 못 합니다. 저 불법으로 제가 보기에 그 변호인이 녹음한 것 같아요. 변호인 녹음한 것 같다. 이화영 전 지사. 이화영 지사가 교도소에서 네. 녹은 게 없잖아요. 네.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일이 벌어진 거고 일단 불법 네. 녹취는 맞고요. 자, 그다음에 그 녹취를 보면 한 3가지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대법원 권순일 외에도 항소심 때부터 이게 그 판사 로비한다고 돈을 줬다. 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하던 광장이라는 조직 이게 민주평화광장 바뀌거든요. 네. 거기에 그 이해찬 측의 돈을 도와줬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본인하고 김용 있잖아요. 김용 그분 통해서 이게 그 이재명 측에 돈을 줬다. 네. 이러한 3가지 정도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냐면 이화영 이분이 일부 자백을 했었잖아요. 또 번복하고 검찰이 자백했다 번복했다 하잖아요. 그 자백한 이유가 이런 게 내가 협박 때문에 김성태 회장 당해서 자백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녹음이 된 겁니다. 네.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발할 거예요. 그때 이재명 대표, 이화영, 김성태. 저는 이해찬 그때 이해찬 대표까지 고발해야 돼요. 4명 해야 됩니다. 이해찬 대표 조직에 줬다 하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발한다 합니다. 결국 이제 그 혹을 떼려고 이화영 불렀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자,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거 도대체 자료 어디서 났냐라고 계속 반문하면서 그럼 맞는 거 아니야라고 반대쪽 진영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 의원과 여당 입장에서는 이 자기 의혹을 일일이 나열한 것 같다.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 세 사람을 뭐 이화영, 이재명, 김성태 이 세 사람을 여당에서는 고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발목 오히려 잡힌 것 같다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발목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뭐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과 관련된 의혹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기소했나요? 말은 하고 기소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증거가 정확하면은 기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뭐 사사건건 다 들여다봐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 건 다 기소하고 있는 상황 아닌데 기소를 못했다는 건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저 녹취록이 저는 이화영 그 부지사도 모르는데 주진우 의원한테 그게 갔을까? 이화영 그 부지사의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이거 법원에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법원에 제출을 하면 검찰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검찰을 통해서 주진우 의원이 또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불법적으로 치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 내용 녹취록 자체가 일부분만 드러내가지고 지금 틀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진우 의원의 주장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렇게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다고 하면 그 전체 녹취록을 왜 법사위에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바로 현장에 제출을 했겠습니까? 본인은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도 어떻게 해서 그 녹취록을 입수했는지도 밝혀야 된다. 네. 그리고 전체 녹취록을 공개했기 때문에 거기를 두고 또 평가를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릴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서 변호사님, 그러면 이 녹취록을 검찰로부터 혹시나 주진우 의원이 받았다. 이거 불법입니까? 검찰로부터 이게 받았다는 증거도 없고요. 혹시나 받았다고. 아마 이제 검찰이 원래 그런 자료를 주면 안 되긴 안 되죠. 네. 그건 안 되는데 이 녹취록을요. 원래 짜깁기 해가지고 보도한 게 오마이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 네. 이걸 이재명 대표는 인용해서 마치 검찰이 회유한 것처럼 했고 그래서 검찰도 이걸 확보해서 전체를 다 냈어요. 네. 근데 이거는요. 짜깁기 하나 나는 저 부분은요. 전체 다 들어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해찬 도와주고 재판 로비하고 이거는 전체를 다 드러나. 저 중요 부분. 국감에 그 바쁜 시간에 전체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저거는 짜집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내용이고 주진우 의원이 확보한 거는 오마이뉴스나 여러 군데 이미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네.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오마이뉴스에 있는 거 아니냐. 그 주진우 의원도 계속 거기서 그 어제 얘기를 계속 했었죠. 이미 그 웬만한 언론 조선일보도 단독으로 다 들고 있고요. 네. 제가 알기에 웬만한 언론사는 다 들고 있더라고 저 녹취를. 근데 불법 증거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의 이 대북 송금 재판도 이제 본격 시작되는데 이 대표가 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서방 현상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것 왜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이건태 의원이 법을 발의가 공범을 재판하면요, 재척에가 그건 사건을 못 맡게 법을 바꾼대요. 아니, 공범을 재판하면 정건한 내용을 잘 하니까 원래 병합회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범을 아마 이화영에 대해서 9년 6개월 신준호 부장이 때렸으니까 본인도 이게 불리할 거다. 신준호 부장이 또 800만 불이 이재명 방북이나 스마트팜이다. 네. 이러니까 이게 그 판사 바꿔달라.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요. 그렇게 이건태이 법안까지 발의했거든요. 이거야말로 이게 완전히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죠. 공범 사건은 모아서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제일 잘 알죠. 목숨도 안 되고. 근데 공범은 재판을 못 맡게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강성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혐의 쟁점이 겹치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부 피하고 싶다 이런 의중이라고 좀 분석하신 것 같은데. 그냥 그 법 상식상에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그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1심 재판을 한번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거의 비슷한 사건이잖아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사건에서 같은 재판부가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삼심제 같이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침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4개의 재판이 있는데 그중에 3개가 중앙지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도 다른 사건이지만 병합을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든가 보장, 법적 어떤 권리를 위해서 저는 중앙지법으로 이송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변호사님, 이게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지금 3심제 이야기했잖아요. 항소심하고 대법원에 있고 1심에 관여했던 사람이 항소심에는 못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같은 1심이잖아요. 3심제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얘기를 해봤는데 자, 잠시 숨 고르고 60초 뒤에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